안녕하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가족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제가 어느 날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바로 제가 사랑하고 결혼한 아내가 제 이복 여동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의 비밀, 숨겨진 진실, 그리고 용서와 갈등.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지금은 2024년 6월, 장마철이 다가와서 그런지 며칠째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빗소리를 듣다 보면 자꾸 과거의 일들이 생각나곤 해요. 마치 오래된 테이프를 다시 재생하는 것처럼요. 제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담이나 감동적인 극복기가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사람의 조금은 복잡하고 어딘가 엉망인 인생 이야기예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작은 일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저는 원래 대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던 평범한 직장인이셨고, 어머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어요. 우리 집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어릴 때는 그저 평범한 가정의 아이로 지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했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서울에 처음 올라왔던 건 20살 때였어요. 대학 진학이었죠. 제가 선택한 대학은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학교는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처음 서울역에 내렸을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서울 사람들은 늘 바쁘고 자기 할 일에 집중하는 느낌이었죠. 그때부터 제 목표는 이곳에서 살아남는 것이었어요. 저는 원래 대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던 평범한 직장인이셨고 어머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어요. 우리 집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어릴 때는 그저 평범한 가정의 아이로 지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했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서울에 처음 올라왔던 건 20살 때였어요. 대학 진학이었죠. 제가 선택한 대학은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학교는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처음 서울역에 내렸을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서울 사람들은 늘 바쁘고 자기 할 일에 집중하는 느낌이었죠. 그때부터 제 목표는 이곳에서 살아남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것저것 알바를 전전해야 했고 가끔은 하루 한 끼를 먹으면서 버티기도 했죠. 학교 수업이 끝나고 밤에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때 제가 자주 갔던 PC방 사장님은 지금 생각해도 고마운 분이에요. 제가 졸린 돌을 비비며 일을 할 때면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을 몰래 주시곤 했거든요. 제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학교 친구들, 아르바이트 동료들, 그리고 어쩌다 친해진 동네 형들까지. 그때만 해도 사람들과 얽히고 설킨 관계가 복잡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거죠. 특히 제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준석이가 떠올라요. 준석이는 늘 긍정적이고 밝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와의 관계도 나중에는 큰 상처로 남았네요. 이렇게 제 인생은 마치 퍼즐 조각들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서울에서의 시간, 대전에서의 어린 시절, 그리고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조각들이 제 삶의 이야기를 만들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냥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겪은 일들이 작게나마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혹은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건 제가 8살이 되던 해였어요. 그때가 1992년 여름이었죠. 대전의 한적한 마을에서 살았는데 집 근처엔 작은 논밭이 있고 마을버스가 하루에 몇 번만 오가던 시절이었어요. 엄마를 잃은 후 아버지는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셨고 저를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외할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그 당시 70이 넘으셨지만 정말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새벽 5시면 꼭 일어나서 밥을 짓고 김밥을 싸셨어요. 그 김밥은 할머니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죠. 시장 입구에서 김밥을 팔면 하루하루 먹고 살 정도는 되었거든요. 저도 할머니를 따라 새벽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새벽 공기는 항상 서늘하고 나무 냄새가 났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는 항상 사람은 성실해야 한다며 저를 엄하게 키우셨지만 누구보다 제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시간이 흘러 제가 1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재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땐 솔직히 겁이 났어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새엄마는 대부분 냉정하고 무서운 사람들 뿐이었거든요. 제 친구 중에도 새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혹시 나도 그렇게 될까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막상 새어머니를 만났을 때 제 걱정은 조금씩 사라졌어요. 새어머니는 35살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이셨어요. 이름은 윤정숙 씨였고 제가 처음 만난 날부터 민호야 하고 다정하게 불러주셨어요. 처음엔 겸기하듯 멀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이 정말 제게 잘해주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주말이 되면 새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동대문 시장에 가곤 하셨어요. 그때가 90년대 중반이었는데 동대문 시장은 정말 활기찬 곳이었어요. 온갖 물건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고 시장 곳곳에선 사람들이 물건 값을 흥정하느라 목소리가 높아졌죠. 저는 시장에 갈 때마다 마음이 설렜어요. 새어머니는 제가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 가게 앞에서 멈추곤 했는데 그곳에는 조립식 로봇과 프라모델이 가득했어요. 민호야, 딱 하나만 골라. 오늘은 엄마가 사줄게 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새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잠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새어머니와 지내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발표를 잘했다고 칭찬받은 날엔 새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근처 분식집에 가서 김밥과 떡볶이를 사주셨어요. 그때 제게 떡볶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물론 모든 날이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가끔 다투는 날이면 저는 괜히 눈치를 봐야 했고 다시 혼자가 될까봐 불안해지고 했어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언제나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는 너한테 약속했어.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라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새어머니와의 시간은 제게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엄마를 잃고 한동안 어두웠던 제 어린 시절에 새어머니는 작은 빛 같은 존재였어요. 사람들은 가끔 새어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저에게 그분은 진짜 엄마와 다르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새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제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싶어요. 할머니의 김밥 냄새, 새어머니와 동대문 시장에서의 시간, 그리고 떡볶이를 먹으며 나눴던 이야기들. 모두 제 마음 한구석에 고이 간직된 기억들이죠.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어요. 그때가 1996년 IMF 직전이었죠. 집안 사정도 팍팍해지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점점 더 바빠지셨어요. 새어머니도 저를 걱정하면서도 생계를 책임지느라 매일 정신없이 일하셨죠. 저도 모르게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했던 시기였어요. 그때 제 옆에 다가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평범한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학교에서도 소문난 문제아들이었죠.
그 중에서 리더 역할을 하던 친구는 준기였어요. 준기는 저보다 한 살 위였는데 항상 멋진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고 동네 형들이랑도 친했어요. 준기는 제게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민호야, 인생 한 번뿐인데 재미있게 살아야지. 공부만 하다 죽을래? 그 말이 왜 그렇게 멋있게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렵부터 저는 학교를 땡땡이 치기 시작했어요. 주로 홍대 쪽에 가곤 했죠. 그때의 홍대는 지금처럼 세련된 곳이 아니었지만 그 나름의 자유롭고 거친 분위기가 있었어요. 낡은 호프집이나 어두운 게임방에 앉아 있으면 세상에서 어른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희는 조그만 술집에서 소주를 나눠 마셨고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어른 놀이를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자유라는 게 얼마나 가려운 허상인지 깨닫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하루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가방 속에 담배 한 갑이 있었던 걸 깜빡했죠. 새어머니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말없이 가방을 열어보셨어요. 그리고는 그 담배를 꺼내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한참 후에 새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민호야, 내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새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지도 저를 혼내지도 않았지만 그 말은 제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사실 저는 엄마를 거의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말이 그날 밤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만약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지금의 제 모습에 실망하셨겠죠.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동안 내가 뭘 하고 살았는지, 그 잘난 멋이라는 게 뭐였는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엄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진짜 열심히 살게요. 그 후로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혼자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항상 제 곁에서 응원해 주셨어요. 가끔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천천히 내 걸음대로 가면 돼. 학교에서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준기와 다른 친구들이 민호야, 너 왜 이렇게 재미없어졌냐 고 놀리기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끌리지 않았어요. 그들과 멀어지면서 외롭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때의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 시절을 돌아보면 제게 반항은 어쩌면 세상에 대한 작은 반항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도피였던 것 같아요. 무언가에 쫓기듯 멋있어 보이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죠. 하지만 그 인정이라는 게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새어머니의 한마디는 제게 다시 길을 찾게 해준 작은 나침반 같은 날이었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아직도 그 길 위에서 헤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수진이를 처음 만난 건 2005년 가을이었어요. 친구 영호의 생일 파티였는데 장소는 강남역 근처에 있는 작은 이자카야였어요. 그때 저는 회사에 막 들어간 신입사원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였죠. 평소에 술자리나 모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영호가 이번엔 꼭 와야 한다 몇 끈질기게 연락해서 마지못해 나갔어요.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친구들과 만나 이자카야에 들어갔을 땐 이미 안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좁은 방 안에는 20명 남짓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다수가 영어의 회사 동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진이였죠. 수진이는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은은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수진이의 긴 머리가 부드럽게 웨이브져 있었고
얼굴에는 거의 화장이 느껴지지 않았는데도 환하게 빛나 보였어요. 저는 원래 처음 보는 사람에게 쉽게 말을 거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어색함을 못 이기고 맥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모가 저를 불렀어요. 민호야, 여기 수진 선생님이랑 인사 좀 해. 너랑 동갑인데 둘이 잘 맞을 것 같아서 말이야. 수진은 저를 보고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반갑습니다. 그때 그 미소에 뭔가 마음이 확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색하게 머리를 끄적이며 제 이름을 말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이상하게도 수진과의 대화는 어색하지 않았어요. 평소엔 입이 무거운 편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말이 술술 나왔죠. 아이들 가르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제가 물었을 때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저한테 선생님 최고예요라고 말해줄 때는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다 수진이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진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늘 혼자였고 친구들 앞에서 웃어도 집에 돌아가면 구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나도 어릴 때 할머니랑 지냈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수진은 놀라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저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마음을 열고 보듬어 주길 바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하는 느낌이었어요. 수진은 단순히 밝고 예쁜 사람이 아니라 어딘가 저와 닮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우리는 시간을 잊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취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떠들고 있었지만 저와 수진은 창가 쪽 작은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지. 마지막에 자리를 정리하고 나올 때 수진이 제게 말했어요. 민호 씨,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그 짧은 한마디에 심장이 두근거렸던 건 아마도 그날의 따뜻한 공기와 수진의 미소 때문이었을 거예요. 강남역 거리로 나왔을 때 가을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날의 공기가 참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 수진이와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가끔씩 문자를 주고받다가 주말에는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스며든 사람은 수진이 처음이었어요. 수진이와 연애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을 무렵 제 삶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수진이는 참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원래 급하고 불안한 성격인데 수진이는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았어요. 제가 조급해하거나 화를 내면 수진이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제 말을 들어주고 이렇게 말했어요. 민호 씨, 화낼 필요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급하게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 말 한마디에 마음이 차분해지고 했죠. 어릴 때부터 외로움과 결핍 속에 자란 탓에 저는 늘 누군가에게 상처받을까 봐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어요. 그런데 수진이만큼은 제 안에 숨겨둔 감정들을 천천히 꺼내주었어요. 기억에 남는 추억이 정말 많지만 가장 특별한 건 2006년 여름에 떠났던 제주도 여행이에요. 그때가 7월 말이었는데 푹푹 찌는 서울의 더위를 피해 수진이와 둘이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갔어요. 그때만 해도 제주도는 지금처럼 북적이지 않았고 자연 그대로의 여유로움이 남아 있었어요.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이는 가방에서 미리 접어둔 여행 일정을 꺼내 보여줬어요. 여기 봐요. 오늘은 협재 해수욕장 가고 내일은 성산일 출봉 올라가요. 점심은 흑돼지 먹으러 가고요. 수진이의 반짝이는 눈빛에 저도 덩달아 설렜어요. 저는 원래 계획 없이 움직이는 스타일이라서
그 꼼꼼한 준비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죠. 별표 첫날 별표 협재 해수욕장에 갔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바다는 투명하게 반짝였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저희는 돗자리를 깔고 앉아 수진이가 싸온 김밥을 먹었어요. 고사리 김밥이 제주도 특산물이라 해서 넣어봤어요. 라며 웃던 수진이의 얼굴이 떠오르네요. 저는 사실 김밥 속 고사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후에는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걸었어요. 수진이는 물에 발이 젖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저를 향해 물장구를 쳤어요. 민호 씨, 이거 봐요. 진짜 시원하다니까요. 그렇게 장난을 치다가 제가 넘어져서 옷이 다 젖었는데 수진이가 배를 잡고 웃는 모습에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제게는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별표 둘째 날 별표 성산 일출봉에 올랐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평소 운동을 잘 안 하던 저는 중간쯤 올라가서 헉헉대며 쉬었죠. 그런데 수진이는 뒤돌아보며 제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말했어요. 민호 씨,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요. 꼭대기 가서 보면 진짜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결국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정상에서 바라본 바다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저는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내 말 듣길 잘했다. 아니었으면 이 풍경을 못 봤을 거야. 그렇게 여행의 마지막 날, 저희는 별표 월정리 해변 별표에서 해질녘을 함께 봤어요. 해가 천천히 바다 너머로 지고 하늘은 오렌지 빛으로 물들었어요. 그 순간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민호 씨, 난 부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 멋진 집에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따뜻한 가족이 있는 삶이면 충분해요. 우리 함께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뭉클했어요. 수진이는 물질적인 것보다 사랑과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아주고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꼭 그런 가정을 만들어줄게. 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날 해변의 바람과 수진이의 말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변하고 싶게 만들잖아요? 수진이는 제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녀와 함께했던 그날들은 제 삶의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어요. 수진이와 결혼한 날은 2007년 5월 12일, 서울의 봄꽃이 지고 초여름의 기운이 느껴질 무렵이었어요. 장소는 종로구에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화려하고 큰 결혼식장을 잡는 대신 수진이가 늘 원했던 대로 조용하고 아늑한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거든요. 수진이는 말했어요. 민호 씨, 우리 결혼식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하는 거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잖아요. 저도 수진이의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둘 다 화려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초대도 정말 가까운 가족과 오래된 친구들만 했어요. 하객이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하고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잠을 설치는 성격이지만 그날은 유난히 긴장되더라고요. 수진이와 결혼한다는 게 실감나지 않으면서도 가슴은 뭉클하고 벅찼어요. 교회에 도착하니 수진이 친구들이 먼저 와서 꽃 장식을 하고 있었어요. 강단 앞에는 수진이가 좋아하는 하얀 수국과 작은 들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반죽하지만 너무나 예뻤어요. 햇살이 교회 창문으로 스며들면 꽃들을 비추는 모습이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에서 수진이를 처음 본 순간은 잊을 수가 없어요. 수진이는 심플한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머리에는 작은 화관을 쓰고 있었어요.
온통 화려한 신부들 속에서 수진이는 정말 수수하면서도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저는 순간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죠. 수진이는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민호 씨, 오늘 왜 그렇게 긴장해요? 우리 둘만 잘하면 되잖아요. 식이 시작되고 신부 입장곡이 울려 퍼지는데 수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들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 순간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가슴 깊이 박혔죠. 결혼식은 간단하게 진행됐어요. 신부 측 친구가 축가로 기타를 치며 너의 의미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수진이와 저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인 서약 시간이 됐어요. 처음에 서약서를 준비할 때 수진이는 굳이 멋진 말을 할 필요 없다며 진심을 담으려고 했어요. 제가 준비한 서약은 이랬어요. 수진아, 나는 내가 울 때 가장 먼저 내 옆에 있을 거고 내가 웃을 때 누구보다 함께 기뻐할 거야.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없던 날씨라도 나는 내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될게. 넌 내가 늘 찾아 헤맸던 따뜻한 집이니까. 이 말을 끝내는 순간 제 목소리는 떨리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친구들이 농담처럼 민호 울어 하고 웃었지만 그날만큼은 그 눈물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수진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의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수진이는 늘 말했어요. 우리 결혼식이 정말 딱 좋았던 것 같아요. 뭐든 우리 둘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교회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아직도 집거실에 걸려 있어요. 꽃으로 장식된 배경의 수진이와 제가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저는 가끔 그 사진을 보며 그날의 맑은 햇살과 수진이의 미소를 떠올려요. 화려한 결혼식장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공간은 우리 둘의 약속과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그때 수진이의 손을 꼭 잡고 했던 제 다짐처럼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은 결국 서로에게 따뜻한 집이 되어주는 것 아닐까요? 결혼 후 수진이와 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전세로 겨우 얻은 18평짜리 집이었지만 그곳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죠. 아침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 한쪽에 있던 수진이의 화분들을 비추곤 했어요. 수진이는 원래 식물을 정말 좋아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 온 날, 그녀는 큰 몬스테라 화분을 들고 오면서 말했어요. 이건 우리 집 첫 식구예요. 앞으로 잘 키워보자. 그렇게 시작된 화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안 곳곳으로 늘어났어요. 창가에는 스투키와 스파티 필름이 자리 잡았고 주방에는 작은 허브 화분들이 생겼죠. 제가 투덜거리면서 여긴 집이 아니라 정원 아니야 하고 말하면 수진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식물이 많으면 공기도 맑아지고 우리도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런 수진이 덕분에 그 집은 정말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어요.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죠. 저녁 시간은 언제나 둘만의 작은 행복이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수진이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채소를 다치거나 그날의 반찬을 하나씩 맛보며 장난을 쳤지. 오늘도 맛보기만 하다 끝나겠네, 내가. 그러면 수진이는 손에 쥔 주걱으로 제 팔을 툭 치며 웃었어요. 맛있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손님이니까. 밥을 다 먹고 나면 둘이 거실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어요. 주말이면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고르는데 저는 늘 액션 영화를 보고 싶어 했고 수진이는 로맨스나 힐링 영화를 좋아했어요. 결국 서로 양보해서 번갈아 가며 보고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어버리는 날도 많았죠. 주말이 되면 수진이는 꼭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긴 했어요. 주로 인사동 쪽을 자주 갔는데
그곳은 수진이가 좋아하는 오래된 골목과 작은 상점들이 많았어요. 인사동에는 한옥을 개조한 찻집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곳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수진이는 걸으면서 이런저런 상점에 들어가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책이나 스티커를 사곤 했어요. 이거 우리 반 지우가 좋아할 것 같다. 지난번에 생일 선물로 사준 연필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수진이를 보며 제가 늘 놀리곤 했어요. 수진아, 너 진짜 애들밖에 모르지? 나랑 사랑을 나눌 시간도 없겠네. 그러면 수진이는 장난스럽게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그럼요, 민호 씨가 제일 큰 이잖아요. 당신은 내가 돌봐야 할 첫 번째 아이니까.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수진이의 말은 언제나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가끔 인사동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런 평범한 주말이 정말 좋아요. 그냥 함께 걷고 이야기 나누고 이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그 순간이 저에게도 정말 행복이었어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꼭 특별하고 거창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작은 아파트에서의 저녁 식사, 주말의 산책, 그리고 수진이의 잔잔한 미소. 그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소중하고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때때로 돌아보면 그때의 저는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수진이가 있었고 그녀의 작은 웃음과 장난들이 저를 다시 살아가게 했으니까요. 그 시절은 평범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들이었어요. 수진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2009년 초봄이었어요.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는데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가 작은 봉투를 제게 내밀었어요. 민호 씨, 이거 한번 봐요. 봉투 아래는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초음파 사진 속 작은 점 하나를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우리 진짜 아빠, 엄마 되는 거야. 그 말을 겨우 뱉었더니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당신은 아빠예요. 그 순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제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제가 받지 못했던 따뜻한 가정을 이 아이에게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어요. 별표 임신 중 수진이의 모습 별표은 정말 대단했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도 수진이는 밝고 부지런하게 지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수진이는 작은 태교책을 읽거나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곤 했어요. 때로는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을 걸기도 했죠. 우리 지윤이 아빠 목소리 들리니? 나중에 아빠 닮아서 멋진 사람 될 거야. 그러면서 저를 향해 웃었는데 그런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저는 그런 수진이를 위해 최대한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음식도 열심히 배워서 나름 정성껏 해줬는데 수진이는 가끔 제 요리를 보고 웃었어요. 민호 씨, 이건 또 뭐예요? 오늘은 스파게티였는데 왜 김치찌개 맛이 나요? 이게 내 창의적인 요리 스타일이야. 그렇게 둘이서 웃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별표 출산을 앞둔 날 별표 저는 더 긴장했어요. 막상 그날이 가까워지니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수진이는 오히려 더 침착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2009년 11월 17일,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수진이가 진통이 시작됐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발을 동동 구르며 기도하듯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제발 둘 다 건강하게. 그리고 몇 시간 후
갑자기 분만실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며 말했어요. 아빠 되신 걸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이에요. 작은 아기, 제 딸 지윤이를 처음 안아보았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따뜻하고 가려운 몸짓, 조그만 손과 발이 저를 향해 움직였어요. 그 순간, 이게 아빠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도 침대에 누워 지친 얼굴이었지만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민호 씨, 우리 지윤이 정말 예쁘죠? 이게 제가 꿈꿔왔던 가족이에요. 고마워요. 여기에 함께 있어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우리 둘이서 함께 만들었잖아. 앞으로도 우리 셋 행복하게 살자. 지윤이의 이름은 수진이가 지었어요. 별표 지윤, 지혜롭고 윤, 빛날 윤, 별표 항상 지혜롭고 밝게 자라라는 의미였죠. 수진이는 늘 말했어요. 이 아이는 우리의 희망이고 빛이에요. 우리가 어떤 날을 보내던 지윤이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작은 변화에도 행복을 느꼈어요. 아기가 울 때면 어설프게 달래보기도 하고 밤중에 수진이 대신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헤매다가 수진이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그때의 저는 정말 어설픈 아빠였지만 매일 최선을 다했어요. 세상에 태어나 처음 제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보며 이 아이만큼은 꼭 따뜻하고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다짐했죠. 행복은 생각보다 오래 머물지 않더라고요. 지윤이가 2살이 되던 2011년 봄이었어요. 날씨도 따뜻해지고 아이는 이제 아빠, 엄마라고 말하며 저희를 웃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수진이가 자주 피곤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출산 후유증이거나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수진이는 초등학교에서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밤마다 수업 준비를 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수진이가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밥상도 가려지지 않았고 지윤이는 옆에서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은 우리 선생님 뭐 하느라 밥도 안 해놨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웃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 씨, 나 요즘 계속 속이 쓰리고 입맛도 없어.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수진이가 괜찮다고만 해서 안심했는데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 날 회사에 반차를 내고 수진이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처음엔 위험일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를 들은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별표 위암입니다. 그것도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별표. 의사의 말이 귓가를 때리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진이도 아무 말 없이 의사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차 창밖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운전대만 꼭 잡은 채 앞만 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지윤이가 엄마, 나고 뛰어오자 수진이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지윤이를 꼭 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 씨, 나 괜찮아. 아직 할 수 있는 만큼 할 거야. 하지만 당신이랑 지윤이 걱정이 제일 커.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나아지게 할 거야. 별표 병원 생활 별표는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수진이의 머리카락이 점점 빠지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래도 수진이는 늘 제 앞에서와 지훈이 앞에서 웃으려고 애썼어요. 병실 창가에 작은 화보를 두고 수진이는 그걸 보며 말했어요. 이 식물도 나처럼 버텨주겠지? 주말마다 저는 지훈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지훈이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머리카락이 사라진 걸 보고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엄마, 왜 머리카락이 없어요? 수진이는 웃으며 지훈이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가 마법을 부리고 있는 중이야. 나중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면 더 예뻐질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가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마법사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해서 차를 잠시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지만 그게 너무나도 아팠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병실에서 제게 작은 노트를 내밀었어요. 그 노트에는 수진이가 지훈이에게 써놓은 편지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민호 씨, 내가 혹시라도 지훈이 곁에 오래 있지 못하더라도 이걸 읽어주면 좋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진이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말 하지 마. 너랑 나, 지훈이 셋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제 바람과 달랐어요. 병원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수진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저와 지훈이를 걱정하며 말했어요. 민호 씨, 나보다 당신이란 지훈이가 더 걱정이야. 나 없을 때도 행복해야 해. 그게 내가 가장 바라는 일이니까. 그 말이 얼마나 아프던지. 제가 아무리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해도 수진이의 미소는 더 깊어진 그림자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제 하루는 기도가 되었어요. 수진이 말은 꼭 나아지게 해주세요. 이 가족을 지켜주세요. 그런 작은 바람에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삶은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착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수진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수진이는 여전히 우리 가족의 빛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병이라는 그림자는 더 큰 고통과 또 다른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수진이의 병이 발견된 지 꼭 2년이 지난 2013년 겨울이었어요. 서울은 어느 때보다 추웠고 병원 창문 너머로 내리는 눈을 보며 수진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 씨, 이제 병원은 그만 가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수진이는 더 이상 병원에서의 치료를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몸은 말라가고 수진이 특유의 밝았던 얼굴도 점점 창백해졌죠. 저는 마지막까지 병원에 남아 치료를 받게 하고 싶었지만 수진이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결국 수진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은 병실처럼 변했지만 동시에 수진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어요. 거실에 병상을 두고 창가에는 그녀가 사랑하던 작은 화분들을 놓아두었어요. 식물들 덕분에 나도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며 수진이는 마치 예상처럼 병상에서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마지막 며칠 동안 수진이는 오히려 더 담담했어요. 제가 그녀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끓인 미역국을 맛보며 웃었어요. 민호 씨, 미역국 맛이 정말 특이하네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의 그 한마디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가 잠든 방에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수진이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 씨, 여기 잠깐 와줘요. 저는 서둘러 수진이의 곁으로 갔어요. 수진이는 힘없이 누워 있었지만 눈빛만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 씨, 이제 내 시간이 다 됐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줘요. 당신은 앞으로도 살아가야 해요. 나 없이도 지윤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그 말을 듣자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너 없으면 나도 안 돼. 하지만 수진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을 사랑해줄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윤이도 엄마 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수진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잠든 듯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의 마지막 미소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어요. 수진이가 떠난 그 후의 시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동안 항상 제 옆에 있던 그녀가 없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작은 아파트에 혼자 남아있으면 집안 곳곳에서 수진이의 흔적이 보였어요. 그녀가 아끼던 화분, 냉장고에 붙여놓은 지윤이의 그림들, 그리고 그녀가 사용하던 머그잔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수진이만 없었어요. 특히 밤이 되면 고요함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 시간만큼은 아무리 바쁘게 하루를 보내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지윤이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있으면 수진이와 함께 보냈던 수많은 순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지윤이가 갑자기 제게 물었어요.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요? 왜 엄마는 우리랑 밥 안 먹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윤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힘겹게 대답했어요. 엄마는 하늘에 있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단다. 지윤이가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면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윤이는 제 얼굴을 만지며 말했어요. 아빠, 울지 마. 엄마가 걱정할 거야. 그 작은 위로에 저는 또다시 마음이 무너졌어요. 시간이 흘러도 수진이 없는 삶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무너지면 지윤이도 무너질 거라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갔어요. 지윤이의 웃음과 맑은 눈망울을 보며 내가 수진이 대신 이 아이를 꼭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수진이의 부재는 제게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제게 남겨준 사랑과 기억은 제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어요. 지윤아, 우리는 앞으로도 잘해낼 거야. 엄마가 늘 우리 곁에 있을 거니까. 그렇게 수진이와의 기억은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하지만 가끔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수진이가 떠난 지 7년이 흐른 2020년, 그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계절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었죠. 제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저녁이면 혼자 남겨진 집은 여전히 공허했고 지윤이를 재우고 나면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이 찾아오곤 했어요. 그런 제가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께서 뜬금없이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너도 이제 그만 과거에서 나와야지. 지윤이한테도 엄마라는 존재가 필요해. 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면 지윤이도 불안해질 거야.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한 여자를 소개해주고 싶다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솔직히 그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직 수진이와의 기억이 제 안에 깊게 남아있었고 누군가를 새롭게 만난다는 게 수진이에게 미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처럼 지윤이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가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어색하게 첫 만남이 이루어진 날은 2020년 5월의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장소는 강남의 한 작은 카페였어요. 솔직히 기대보다는 부담이 더 컸어요. 지윤이를 데리고 나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게 맞는 선택일까? 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죠.
카페에 들어서자 어머니와 함께 있던 여자가 저를 향해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가 바로 별표 주연 별표이었어요. 주연은 저보다 6살 어렸고 차분하고 정갈한 분위기의 사람이었어요.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심플한 하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꾸밈 없지만 세련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주연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를 향해 인사했어요. 저도 어색하게 목소리를 내며 인사했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호라고 합니다. 그날은 대화가 길지 않았어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주연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녀는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평소 아이들을 정말 좋아한다고 했어요. 제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주연은 조용히 지윤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지윤아, 혹시 책 읽는 거 좋아해? 이모가 나중에 재미있는 동화책 선물해줄게. 그 말을 듣자 지윤이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장면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조금 움직였어요. 별표 그 후로 몇 번의 만남 별표이 더 이어졌어요. 처음엔 저도 주연도 서로에게 크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연은 늘 자연스럽고 따뜻했어요. 그녀는 제게 억지로 다가오려고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지윤이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였어요. 한 번은 주말에 지윤이와 함께 놀이터에 갔을 때였어요. 지윤이가 그네를 타다 넘어졌는데 제가 채 따라가기도 전에 주연이 먼저 달려가 지윤이를 안아주었어요. 지윤아, 괜찮아? 이모가 손에 호해줄게. 지윤이는 울음을 꾹 참으며 주연에게 안겼고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주연이라는 사람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주연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고 제가 수진이를 잊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말하곤 했어요. 민호 씨, 수진 씨와의 추억은 소중하게 간직하세요. 그게 민호 씨의 일부잖아요. 저도 지윤이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저는 여전히 수진이에 대한 미안함을 안고 있었지만 주연이의 그 배려와 따뜻함이 저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별표 8개월 후 별표 저는 주연에게 정식으로 고백했어요. 그날은 가을이 깊어지던 2020년 11월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 지윤이와 함께 3명이 나란히 앉아 낙엽을 밟으며 산책하던 날이었죠. 주연이 지윤이의 손을 잡고 웃으며 걷는 모습이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주연 씨, 저와 함께 해줄 수 있을까요? 지윤이와 저, 둘 다 잘 부탁드립니다. 주연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두 사람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함께 행복해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면서 지윤이가 제게 물었어요. 아빠, 이모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응, 이모가 우리 가족이 되어줄 거야. 지윤이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도 하늘에서 좋아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이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다 눈물이 핑 불었어요. 주연과 결혼한 지 반년쯤 되었을 무렵부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낯설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둘의 관계는 처음엔 나쁘지 않았어요. 주연은 조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고 지윤이에게도 잘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걸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이상하게 느낀 건 어머니와 주연의 관계였어요. 원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친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두 사람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가끔은 제가 알지 못하는 얘기들을 나누는 것처럼 보였어요. 별표 하루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별표. 거실에 어머니와 주연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둘 다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돌렸어요. 오늘 무슨 얘기예요?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죠. 별거 아니야. 주연이랑 이런저런 얘기 좀 했어. 너 일하느라 고생 많지? 그 말을 듣고 넘어가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찝찝함이 남았어요. 며칠 후 주연에게 가볍게 물었어요. 주연 씨, 어머니랑 그렇게 친했어? 두 분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 주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께서 외로우신가 봐요. 저랑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주연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서랍 속에서 발견한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주말 청소를 하다 우연히 서랍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서랍 구석에 작은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결큐 사진 속에는 어머니와 주연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결큐 하지만 문제는 두 사람이 단순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같은 관계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표정이나 포즈가 어딘가 더 깊은 사연을 품고 있는 듯했죠. 게다가 사진이 찍힌 배경은 어머니의 고향인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본 뒤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대체 왜 어머니와 주연이 과거부터 알던 사이인 걸까? 왜 그걸 나에게 숨기고 있는 걸까? 밤에 혼자 고민하다 결국 저는 무리한 결정을 내렸어요. 별표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거였죠. 별표.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도저히 이 의심을 떨쳐낼 방법이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퇴근 후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처음에는 지훈이의 목소리와 TV 소리만 들렸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와 주연의 대화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주연아, 이제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그 다음에 이어진 주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이 사실을 알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너무 오래 숨겼잖아. 죄책감 때문에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어요. 주연이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받아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만큼 저도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하지만 민호 오빠가 알게 되면 모든 게 무너질 거예요. 이어폰을 떼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어머니와 주연이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게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녹음된 대화가 맴돌았고 그동안 제가 알던 어머니와 주연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별표 두 사람이 숨기고 있는 진실은 뭘까? 별표. 이 의문은 제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문을 열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아침 저는 밤새 뒤척이며 준비했던 말을 되뇌며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 흐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하고만 했죠. 주방에서는 주연이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거실에서 지훈이와 함께 TV를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모든 게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평온한 일상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계속해서 저를 옥죄고 있었죠. 엄마, 주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자 주연이와 어머니는 순간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눈을 피했고 주연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민호야?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지만 제 시선은 여전히 두 사람을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둘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숨기고 있었어요?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어요. 저는 결국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별표 민호 오빠가 알게 되면 모든 게 무너질 거예요. 별표. 녹음된 주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주연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을 머금은 채 제 눈을 피했죠. 거실에 흐르는 정적이 숨막힐 정도였어요. 이제 말해주세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그때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민호야. 사실 엄마가 너에게 말하지 못했던 게 있어.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엄마는 다른 사람과 결혼한 적이 있었어. 하지만 그 결혼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지. 그 사람은 내일같이 나를 때렸고 엄마는 그 고통 속에서 도망치고 싶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흔들렸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어. 그런데 그때 그 아이를 두고 올 수밖에 없었어. 그 아이가 바로 주연이야. 그때는 나도 어렸고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사랑한 주연이, 제게 따뜻한 미소를 건너던 주연이 제 어머니의 딸이라니. 그러니까 주연 씨가 제 누나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제 옆에 있던 주연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나도 몰랐어.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는 나도 너무 놀랐어. 하지만 엄마가 우리를 다시 연결해주고 싶어 하셨던 마음, 그걸 알게 됐을 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럼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왜 숨겼냐고? 제 목소리가 떨리며 높아졌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지훈이에게 새 엄마가 되어준 사람이 제게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말하면 오빠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너무 두려웠어. 주연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나도 처음에는 엄마를 원망했어. 나를 버리고 갔으니까. 하지만 다시 엄마를 만나고 나서 나도 엄마를 이해하게 됐어. 그리고 당신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진심이었어. 지윤이도 정말 사랑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도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배신감, 분노, 그리고 슬픔까지. 두 사람이 숨긴 진실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들의 사연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엄마는 왜 주연 씨를 내게 보내려 했어요? 왜 하필 결혼까지 하게 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는 주연이에게 미안했어. 버려진 채로 혼자 컸을 주연이가 불쌍했어. 그래서 나름의 방법으로 보상하고 싶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민호야. 어머니의 눈물과 주연의 흐느낌이 거실에 퍼졌지만 제 마음은 그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숨겨진 진실이 드러난 순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스쳤어요. 사랑했던 주연, 그리고 제 어머니. 모두 나름의 이유로 저를 속였지만 그 속에는 각자의 고통과 사연이 있었음을 알기에 더 혼란스러웠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집 안은 너무나도 조용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모든 것이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았어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는데 머릿속에서 어머니와 주연의 말들이 끝없이 맴돌았죠. 별표 주연이 내 여동생이야. 별표 그 한마디가 내내 제 귀를 때렸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제가 사랑했던 사람과 제 어머니가 이런 비밀을 숨길 수 있었을까?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지훈이의 환한 웃음과 그 옆에서 미소 짓는 주연. 그리고 뒤쪽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제 모습. 이 사진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제게 평온함과 행복을 줬는데 지금은 마치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왜 그랬을까? 주연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조용히 술을 마셨어요. 평소 술을 자주 마시진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거든요.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다 보니 생각들이 더 복잡해졌어요. 별표 엄마를 믿었는데 나에게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별표 어릴 적부터 저는 어머니를 누구보다 존경하고 따랐어요. 혼자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고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강했던 어머니가 이런 큰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고 괴리감이 들었어요. 별표 그리고 주연, 별표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녀가 흐느끼며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별표 오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피해자야. 별표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주연도 엄마에게 버림받았고 그 이후로 혼자 살아왔을 시간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어렴풋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나에게 말하지 않았냐는 배신감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어요. 아침이 될 때까지 잠들지 못한 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모든 걸 알았으니 예전처럼 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주연과의 관계는 이미 부부로서 시작되었는데 이제 와서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다시 평범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훈이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훈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따뜻하게 잘해주는 주연을 엄마처럼 따르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더 아팠어요. 며칠 후 어머니와 주연은 조심스레 제게 말을 걸었지만 저는 그들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식탁에서 밥을 먹는 동안에도 대화는커녕 정적만 흘렀죠. 그동안 이렇게 불편하고 어색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무 나약해서 주연이를 버리고 온 것도 그리고 지금까지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옆에 앉아있던 주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주연의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수진이의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수진이에게 털어놓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어요. 수진아,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지만 사진 속 그녀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훈이가 제 옆에서 곤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작은 숨소리를 내며 평온하게 자고 있는 지훈이의 얼굴은 마치 아무 걱정도 모르는 천사 같았어요. 그런 지훈이를 보고 있자니 문득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 엄마 품에 안겨 잠들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제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고 그 품은 어디보다 안전한 곳이었죠. 하지만 그 뒤로 많은 일이 있었고 제가 겪어온 상실감과 외로움을 지훈이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지훈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빠가 널 지킬게. 그렇게 다짐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끌어안고 있을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혼란스럽고 복잡하더라도 이 상황을 풀어야 했어요. 다음 날 주말, 저는 어머니와 주연을 다시 불렀어요. 우리 셋은 거실에 앉아 서로 말없이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마저 그날따라 차갑게 느껴졌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주연 씨, 우리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나도 더 이상 이 상태로는 못 지내겠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주연은 떨리는 눈빛으로 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솔직히 나도 아직 혼란스럽고 화가 나요. 왜 이런 사실을 나한테 숨겼는지,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빠뜨렸는지.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가 눈물을 참는 듯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도 후회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럴 용기가 없었어. 주연이를 다시 만났을 때 그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상처받을 줄은 몰랐어. 주연도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나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엄마를 다시 만났을 때 나도 그냥 엄마 품이 그리웠어.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엄만이 되어버렸어. 두 사람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일이 제게 상처를 준 건 사실이지만 그들의 아픔 역시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버림받은 죄책감에, 주연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싶었던 마음에 이런 선택을 한 거겠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은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요. 지훈이에게는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을 듣던 주연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오빠. 나한테 이렇게 기회를 줘서. 나 정말 지훈이한테만큼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니까.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함과 후회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엄마, 저도 이제 알았어요. 엄마도 나름대로의 고통을 겪어오셨다는 거려.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 더는 숨기지 말고 서로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대화가 끝난 뒤 어색하지만 한결 가려워진 기분이었어요. 어머니와 주연이 완전히 제 마음에 들어온 건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을 뗀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지훈이가 제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 왜 이모가 울었어요? 이모도 아빠처럼 속상했어요? 저는 지훈이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모도 많이 속상해서. 하지만 우리 모두 다시 괜찮아질 거야. 아빠가 꼭 그렇게 만들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데 제 마음이 조금 따뜻해진 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게 참 복잡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때로는 상처도 주고 실망도 하지만 결국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야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아직 갈 길은 멀었어요. 제가 어머니와 주여를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워야 했어요. 그게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자. 그렇게 다짐하며 잠든 지훈이의 이마에 살짝 입맞춤을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모든 일이 지나고 별표 2년 별표 2 흘렀어요. 겉으로 보면 우리 가족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지훈이는 초등학교에 다니며 밝게 자라주었죠. 하지만 가끔은요. 문득 모든 게 가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루의 끝, 지훈이를 재우고 조용한 거실에 앉아있으면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고 해요.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던 어린 시절의 따뜻함과 주연과 함께 웃으며 평범한 저녁을 보내던 그 시간들. 그 기억들이 참 그리운데 이제는 그 평온함조차 진짜였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도록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부엌에 앉아 계셨어요. 조용히 녹차를 마시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왜 안 주무세요, 엄마? 어머니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민호야,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가끔 옛날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와.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속엔 어딘가 무거운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는 후회 안 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많이 후회해.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울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왜 그랬어요, 엄마? 주연이를 나에게.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질문은 여전히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상처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제 시선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도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주연이에게도, 너에게도.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너희 둘 모두에게 상처만 줬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고백이 제 마음에 다시 깊게 박혔어요. 별표 자연과의 관계 별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가족이라고 부르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존재했어요. 주연은 지훈이에게 여전히 좋은 엄마처럼 잘해주었어요. 지훈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엄마라고 부르며 주연을 따랐어요. 어느 날 주연과 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저는 평소와 다르게 주연에게 물었어요. 주연 씨는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잠시 당황하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도 어머니를 용서하고 싶고 오빠에게도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주연의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녀도 어쩌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묶어두고 있었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표 용서하는 게 정말 다 될까?
별표. 용서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모든 걸 덮고 그냥 잊어버리자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별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별표. 만약 제가 그들을 외면하고 떠났다면 지훈이는 또 한 번 가족을 잃어야 했을 거예요. 주연은 어떤 형태로든 제 삶에 남아야 했고 어머니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별표 차선 별표는 아닐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어요. 이 비밀이 언젠가 지은이에게 알려준다면? 지훈이가 지금처럼 주연을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날부터 이 가족이 다시 한번 무너질까요? 어쩌면 이 비밀은 끝내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별표 지훈이만큼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아이에게 많은 진짜 행복한 가정을 보여주고 싶다. 별표.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별표 용서란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별표. 아니면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고 어쩌면 평생 답을 찾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지훈이는 제게 여전히 가장 소중한 이유라는 거예요.